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HD라고 하는 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학교에 숙제를 내야 하는데 전혀 개념하지 않고 숙제를 잃어버리고 가거나 자기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계속 혼자 떠버리면서 이런 같은 상동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어느 곳에 가든 이 공공장소에서도 부모가 케어하기가 참 힘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학습 목표로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의 정의와 진단적 특징을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 원인과 공존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음악 치료 개입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진단적 특징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여기 옆에 간단하게 제가 그림 보여놓은 것처럼 사실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된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성인으로 가서도 이런 ADHD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서도 보게 되면 커피를 따르면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또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거의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아주 산만한 이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항상 주의가 산만해서 누군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 또 어떤 학습,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의 증상은 흔히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의 3세 이때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진단과 구분되는 ADHD의 핵심 증상은 과잉 행동, 행동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충동성, 아주 갑작스럽게 갑자기 앉아있다가 뛰쳐나간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 제가 예로 하나 들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자기 아들의 문제, 점점 몸은 커가고 성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는데 이 아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친다거나 치마를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 성적 교육에 대한, 성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짓은 커졌고 또 덩치는 산만해져 있는데 이 충동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면 충동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장애인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을 부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나 또 우리 이런 치료 세션 과정에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꼭 해야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동성 주의력 결핍으로 볼 수 있으며 부수적인 증상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거나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도 또 아니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약간 성인들도 자기를 장애인 취급하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요.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거야 당연하겠죠.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인지해주기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은 다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ADHD를 겪고 있는 그런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학습이나 또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 능력이 저하되겠죠. ADHD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의력 결핍형, 과잉 행동 충동 성향, 세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력 결핍, 집중하지 못하거나 뭘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충동성형, 과잉 행동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놀이에 있어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또 친구들을 밀어내거나 어떤 이런 육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충동성형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13% 정도가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고 있고요. 남아가 여아의 3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남아 아이들이 훨씬 더 액티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는 앞뒤를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들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충동성 있는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들만 노는 키즈 플레이장 있죠? 그 여러 공들도 있고 미끄럼들도 타고 하는,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에다 아이를 맡겨놓으면 뭐 1시간에 얼마를 내고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 그곳에 아마 이 ADHD를 겪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하나의 아이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달려와서 엄마를 찾고 그러면서 그 관리하고 있던 청년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 아이들의 성향과 다르게 ADHD를 겪고 있는 이 아이는 자기 혼자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이죠. 자기가 놀고 있는 그 현장에 다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밀쳐내거나 뺏거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욕망 또 자기의 충동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야만 되는 그런 장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1차적 문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통제력 부족, 산만함, 이것이 어떤 1차적 문제라고 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학업이나 사회에서는 2차적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문제가 되죠. 집중이 되어야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선출해낼 것인데, 이 학습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산만함이 이 아이의 학습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는 일반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장애,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안 장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자주 지적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언어나 행동들을 보이면서 계속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런 불안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그 불안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더욱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항 장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의 지적이나 행동들을 갖다가 제지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반항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로 조울증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이런 장애의 2차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을 보게 되면요, ADHD의 진단, 이제 주의력 결핍에 대한 진단은 주의 집중을 못한다, 수업에 지장을 주죠, 매우 산만합니다, 쉽게 지루함을 느끼죠, 부주의하다,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학습장에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 숙제를 말로 전달했을 때 그걸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연필, 또 자기 책가방, 핸드폰,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물건들에 대해서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에 대한 진단에서는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고요, 질문을 마치기 전에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그 핵심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보 안에서 답을 하는 게 일반적 수순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고 질문을 마치기 전에 전혀 관계없는 답을 말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상황에 맞지 않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6개 항목 중에 각 6개 항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7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그 친구는 ADHD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에 집중을 못하고 수업 지장 주고 산만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부주의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 참을성이 부족하고 대화에 불쑥 끼어들고 질문을 마치기 전에 대답하고 말이 많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게 뛰어다니는 이런 경우들의 7세 이전의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지속됐을 때는 과잉 행동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의 동생들이나 또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두뇌의 전두엽의 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하고 학습 능력이 있고 무엇을 인지하고 그래서 무엇을 지각한 다음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해주는 이 전두엽 뇌의 기능 장애로 말미암아 이 원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뇌를 찍을 수 없었고 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때는 다른 요인들로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MRI를 통해서 이 뇌를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뇌를 여러 일반적인 뇌와 비교했을 때 이 ADHD를 앓고 있는 장애의 전두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반 뇌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고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질적, 사회 정신적 상호작용,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기질, 또 그리고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을 하거나 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들이 돌봐주지 않았거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또 다른 장애와 비슷하게 이런 사회정신적 요인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누군가가 이런 ADHD를 겪고 있다고 하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소리가 우리의 외의, 중의, 내의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액체화돼서 그것이 우리 뇌로 입력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가지 기억, 통제력, 주의 집중, 예견, 판단 이런 다양한 명령 체계를 통해서 이 음악의 소리로 우리의 여러가지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은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전두엽 기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 더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약물 부작용, 이 뇌신경계 이상으로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아이가 주의력이 부족하다, 그럼 중추신경 자극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뇌신경계 이상이 있었을 때 그에 따른 어느 부분에 대한 처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추신경 자극제냐 신경 안정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모가 어쨌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물이나 음주, 흡연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올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30%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생아의 ADHD 공유 확률은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일 경우에는 두 명이 같이 ADHD로서 그런 장애나 또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호작용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사회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ADHD로 바로 증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세밀한 관심과 또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어렸을 때의 빠른 진단과 그에 따른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약물 치료,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이 결여되었을 때 이렇게 ADHD로서 바로 그 증상이 상호작용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부모, 학교, 또 사회 여러 공동체들 안에서 이것들을 미리 인식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 영역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와 부모 교육,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치료 방법, 약물 치료 효과 80% 이상의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빠른 진단이 일어나서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80% 이상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이 이미 습관화된 행동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단이 되어졌고 이미 그 아이가 습관적으로 여러 행동들의 몸에 배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두 번째인데요. 대인관계, 지속적인 주의에 집중,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고집세고 공격적이면서 비수능적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행동치료에서는 그 옆에 보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기 지시 훈련을 하라. 스스로 지시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 훈련에 대한 기본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 누군가의 모범,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여담이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부모가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떻게 삶에 대한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학습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세상에 바람직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모델링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수 반성,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과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과 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강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 말이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집에서 이 반려견들 많이 키울 때 보면 그 배뇨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훈련을 위해서 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간식을 주거나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이런 산만함과 또 이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특정 보상으로 그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보상들이 주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가족 치료, 이런 ADHD 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은 위기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잦은 부부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누가 보살피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부가 갈등하고 자주 다투는 현장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지속적인 문제 행동 나타납니다.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관계가 악화됩니다.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치료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단순하고 일관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 아동들에게 단순하고 일관된 지시를 해주셔요.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이때는 혼을 내고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지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여주시고 벌 대신 아이를 꾸짖고 혼내기보다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행동 전에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고요. 아이의 말을 경청하도록 부모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끊어버리는 부모들이 있죠. 시끄러, 더 이상 말하지 마. 완전히 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격까지 이렇게 무시하거나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음악치료 개입, 어떻게 음악치료를 개입할 것인지. 첫 번째, 항상 확고함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함에 있어서 그 아이가 그 악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감을 갖고요, 지루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 확고함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이 아이가 이 학습에 꼭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아이의 칭찬이나 어떤 이런 보상들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며 강화제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래서 칭찬 강화제, 아니면 어떤 선물 강화제, 어떤 상에 대한 이런 강화제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아이의 능력에 맞게 아이가 감당하면서 아이가 즐거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과제에 대해 분명하게 반복하여 주지시킵니다. ADHD의 특징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말에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 활동은 해야 되겠고 선생님의 의도가 이렇게 해줘야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아이의 생각 속의 인식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그런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활동 계획과 피드백을 반복한다. 이 활동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의 진단,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실행,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나중에 평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실행하는 이런 단계별 체계적인 활동 계획이 되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이의 ADHD의 그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료들, 또 아니면 팀들과 함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른 평가에 대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한다. 주의력 결핍이라 긴 시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고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행동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면 좋지요. 눈을 맞추고 또 그 아이와 함께 미소를 짓고 필요하면 허그를 해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 짧은 시간에 자기가 이룬 성취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치료사 또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번째, 클라이언트의 주의력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 눈 맞춤, 간결한 언어, 이해 정도 확인. 방금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아이이든 아니면 성인 ADHD 환자이든 눈 맞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을 맞추려고 하면 짜증내기도 하고 선생님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 라포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교육 영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행동의 순서를 늘 확인하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이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이 보면 자주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앉아 있다가 의자에 올라갔다가 또 뭐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반복되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늘 확인하고 다음에 이 친구가 하게 될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DHD,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3% 그리고 유전자의 30%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장애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 동생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잘 받아들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